박순희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남편의 사진을 닦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놓인 큼지막한 액자 속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이진국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보, 오늘 아침은 날이 참 좋네요.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듯 마른 수건으로 액자 유리를 정성껏 닦았다. 남편은 살아생전 성실한 공무원이자 존경받는 지역 유지였다. 그의 아내라는 자부심은 남편이 떠난 후 홀로 남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다. 오후가 되자 순이는 익숙하게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동네 어귀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형제 세탁소였다. 사장님, 나왔어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뜨거운 증기와 세제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김 사장이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녀를 보며 말없이 웃었다. 어이구, 순이 씨 오셨는가. 오늘은 또 뭘 그리 바리바리 싸우셨어. 순이는 장바구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개떡이 담긴 접시를 꺼내 그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지나가다 샀지 뭐. 사장님 좋아하시잖아.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두 사람을 단순한 단골과 주인을 넘어선 묵묵한 친구로 만들어 주었다. 김 사장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의 와이셔츠 깃에 찌든 때를, 아들이 대학 시절 입던 교복의 묵은 때를 빼주었다. 순이는 그에게 옷만 맡긴 것이 아니었다. 남편과 다툰 날의 속상함, 아들이 속 썩이던 날의 시름까지 그녀 인생의 얼룩들을 함께 맡겨왔다. 김 사장은 언제나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다리미질을 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이 양반 살아있을 땐 술만 마시면 꼭 넥타이에 김치 국물을 묻혀와서 속을 썩이더니 가고 나니 그게 또 그립니다. 순이의 넋두리에 김 사장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며 무심한 듯 위로를 건넸다. 그의 투박한 위로는 언제나 순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세탁이 끝난 남편의 낡은 스웨터를 받아든 순이는 김 사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세탁소를 나섰다. 그녀의 일상은 이토록 평온하고 단단했다. 그 단단한 일상의 기반이 곧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며칠 뒤 순이는 여느 때처럼 세탁소로 향했다. 그러나 그날따라 세탁소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에는 상중이라는 흰 종이가 나붙어 있었다. 순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동네 슈퍼에 들러 자초지종을 물으니 김 사장이 며칠 전 밤에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순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남편을 잃었을 때와는 또 다른 자신의 일상이 한쪽 기둥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실감이었다. 김 사장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검은 상복 차림의 젊은 남자, 김 사장의 아들 민수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수척해져 있었다. 어머님,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민수는 꾸벅 인사를 하고 자신의 품에 안고 있던 커다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오동나무로 짠 듯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낡은 옷 상자였다. 이게 뭔가? 순이의 물음에 민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신이 잠시 맑아지셨을 때 제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그저 창고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상자를 꼭 박순희의 어머님께 전해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민수는 상자의 먼지를 손으로 한번 닦아내고는 말을 이었다. 평생을 간직해오신 아주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물건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따를 뿐입니다. 그는 상자를 순이의 집 거실에 들여놓고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돌아갔다. 순이는 텅 빈 거실 낯선 상자 앞에 홀로 남겨졌다. 상자에서는 낡은 나무 냄새와 함께 희미한 좀약 냄새가 났다. 30년 지기 친구가 남긴 마지막 유품. 순이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상자를 어루만지며 자신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버린 친구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에 잠시 눈을 감았다. 상자의 낡은 노쇠 잠금 장치는 마치 수십 년간 봉인되어 온 비밀의 문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가 남긴 마지막 시간의 상자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상자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녀는 결국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 앞에 조용히 앉았다. 끼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을 열자 잘 보관된 낡은 옷가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위에는 30년도 더 된 남편 이진국이 젊은 시절 아끼던 베이지색 트렌치코트가 놓여 있었다. 순이는 코트를 꺼내 들었다. 방금 세탁한 것처럼 깨끗했고 옷깃에는 희미하게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 양반 이 옷 입고 멋부리던 시절이 있었지. 그녀는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에 잠겨 옷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다 코트의 묵직한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였다. 손끝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무언가가 만져졌다. 단순한 실밥 뭉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머니 안감을 뜯어내고 그 안에 무언가를 숨긴 뒤 다시 꿰매놓은 듯한 흔적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순이는 서랍에서 작은 쪽가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안감의 실밥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마침내 안감이 뜯기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개의 물건이었다. 비닐에 여러 겹 쌓인 작은 물체 하나, 그리고 곱게 접힌 낡은 편지 한 통. 편지는 김 사장의 필체였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순이 씨에게. 이 편지를 평생 당신이 보지 않기를 신에게 매일같이 기도했어. 하지만 차마 이 무거운 비밀을 저 세상까지 가져갈 용기가 내게는 없었소.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그리고 당신의 남편 내 친구 진국이도. 편지의 내용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순이는 불안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비닐에 쌓인 물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겹겹이 쌓인 비닐을 벗겨내자 마침내 그 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아이의 것임이 분명한 앙증맞은 빨간색 벙어리 장갑 한 짝이었다. 그리고 그 장갑의 손바닥 부분. 순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30년의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은 검붉은 핏자국이 뻣뻣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순간 순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엉켰다. 남편의 낡은 코트, 김 사장의 의미심장한 편지, 그리고 핏자국이 선명한 아이의 장갑. 이것들이 의미하는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안개처럼 그녀의 눈앞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인자한 미소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낯선 악마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녀의 완벽했던 인생, 남편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지탱되던 그녀의 모든 세계가 그 작은 벙어리 장갑 한 짝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핏자국이 선명한 아이의 벙어리 장갑. 그것은 박순이의 평온했던 세상에 떨어진 한 방울의 동약과도 같았다. 그녀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장갑과 남편의 사진을 번갈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닐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녀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진실을 부정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칭송받던 남편이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뺑소니 범죄자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온갖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쩌면 남편이 사고를 낸 다른 사람을 대신해 누명을 쓴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 아동을 도우려다 피가 묻은 것일 수도 있다. 김 사장님은 또 어떤가? 그 역시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희미해졌거나 무언가 크게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래, 분명 그럴 것이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남편의 결백을 증명할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이 끔찍한 의혹을 자신의 손으로 씻어내야만 했다. 다음 날 그녀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남편의 흔적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남편이 서재처럼 쓰던 작은 방이었다.
그 방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매일같이 쓸고 닦으며 신성한 성전처럼 지켜온 공간이었다. 벽에는 대통령 표창장과 수많은 감사패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그가 평생을 밑줄 그으며 읽었던 낡은 법전과 역사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청렴하고 강직했던 삶을 증명하는 증거물이었다. 그녀는 30년 전의 기록을 찾기 위해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서류 상자들을 꺼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치의 낡은 가계부와 세금 고지서, 그리고 해마다 썼던 두툼한 다이어리들이 빼곡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30년 전의 다이어리를 펼쳤다. 한자 한자 꼼꼼하게 채워진 남편의 정직한 필체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혹시라도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하루하루의 기록을 미친 듯이 훑어내려갔다. 하지만 다이어리에는 그날에 대한 그 어떤 특별한 기록도 없었다. 비 오는 날, 저녁 약속. 단 2줄의 건조한 기록만이 그날을 증명할 뿐이었다. 다른 날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였다. 그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다른 서류들을 뒤졌다. 그러다 낡은 달력 뭉치 속에서 30년 전 그 해의 달력을 발견했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10월의 어느 날짜에 남편의 필체로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옆에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세탁소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바로 신문 기사에 나왔던 사고 날짜와 일치했다. 세탁소. 그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다른 증거를, 그의 결백을 증명할 단 하나의 단서라도 찾으려 했지만 서재는 침묵할 뿐이었다. 오히려 남편이 남긴 모든 정직한 기록들이 그날의 침묵을 더욱더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표창장들이 가득한 서재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성전의 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샌 순위는 거의 폐인이 되어갔다. 붉게 동그라미 쳐진 달력의 날짜는 풀리지 않는 주술처럼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0년 전 그날의 신문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외투를 걸치고 난생 처음으로 시립 도서관의 자료실로 향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가득한 자료실. 그녀는 사서의 도움을 받아 30년 전 그날의 날짜가 담긴 마이크로필름을 찾아냈다. 낯선 기계 앞에서 한참을 헤매던 그녀는 마침내 삐걱거리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법을 익혔다. 치익 치익 필름이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타들어가는 속처럼 초조하게 울렸다. 화면 속에서 30년 전의 세상이 흑백으로 펼쳐졌다. 정치, 경제, 사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레버를 돌려 그날의 신문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었기를. 그저 평범한 하루였기를. 그녀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마침내 그녀의 눈이 신문 한 귀퉁이 사회면의 작은 단신 기사에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이 뺑소니, 7세 여아 중퇴 빗길 뺑소니 운전자 행방묘연. 기사는 짧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어젯밤 10시경 우리시 외곽국도에서 7세 김양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구형 트럭으로 추정되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을 틈타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구형 트럭, 외곽국도, 폭우가 쏟아지던 밤. 모든 것이 그녀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기억의 파편들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남편이 결혼 초에 중고로 사서 애지중지 몰고 다녔던 바로 그 구형 트럭. 그리고 그가 술에 취해 늦은 밤이면 으슥한 국도를 달려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그 길. 순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김 사장의 편지, 핏자국이 묻은 벙어리 장갑, 그리고 이 흑백의 신문 기사.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편 이진구. 그녀는 기계의 전원을 끄고 비틀거리며 자료실을 빠져나왔다. 도서관 밖의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지탱되던 그녀의 모든 자부심과 행복이 한낱 신문지 조각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존경받는 유지의 아내가 아니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평생을 위선자로 살아온 한 남자의 아내이자 그 범죄의 과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누려온 공범자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유령처럼 거실을 배회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악마의 조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환멸이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지난 30년의 세월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남편은 왜 그토록 자선 활동에 집착했을까? 왜 그토록 매년 익명으로 거액의 돈을 보육원에 기부했을까?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칭송했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것은 선행이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지독한 위선이자 자기기만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누려온 평화로운 삶, 자식들이 받았던 풍족한 교육,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아이의 피갑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 집의 벽돌 한 장, 가구 하나에도 그 아이의 눈물이 스며 있는 것만 같아 구역질이 치밀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에 새로운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신문 기사에는 중태라고만 적혀 있었다. 살아는 있을까? 살아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다. 평생을 기계치로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절박함이 그녀의 손을 이끌었다. 그녀는 신문 기사에 나왔던 피해 아동의 이름 김은영을 검색창에 더듬더듬 쳐넣었다. 수십 개의 검색 결과가 화면을 채웠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나하나의 기사를 클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 전의 낡은 지역 신문 인터뷰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선 희망의 아이콘 사회복지사 김은영 씨. 기사 속에는 휠체어에 앉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지만 웃는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앳된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사고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잃고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만 했다. 기사에는 그녀의 기구한 삶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무너졌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는 지독한 가난과 싸우며 겨우 대학을 졸업해 사회복지사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순이는 기사를 읽으며 숨죽여 오열했다. 자신의 남편이 명망가로 존경받으며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동안 그의 죄가 낳은 한 가족은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안락했던 지난 세월이 역겨웠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명확해졌다. 더 이상 이 거짓된 성 안에서 숨어 살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죄를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만 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김은영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맑은 미소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속죄의 길을 결심하고 있었다. 김은영이라는 이름 석자와 휠체어에 앉아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은 박순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과부가 아니었다. 30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남편의 죄를 대신 속죄해야 할 의무를 짊어진 마지막 증인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다. 그날 밤 남편과 김 사장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녀는 김 사장의 아들 민수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순이는 철거를 앞두고 텅 비어가는 형제 세탁소 앞에 섰다. 가게 안에서는 민수가 아버지의 낡은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민수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순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수의 눈앞에 피 묻은 벙어리 장갑과 30년 전의 뺑소니 기사가 실린 신문 복사본을 펼쳐놓았다. 민수 씨, 나는 알아야겠네. 자네 아버님이 왜 이걸 내게 남기셨는지.
30년 전 그날 밤 이 세탁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낡은 증거물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랐을 뿐 이 끔찍한 비밀의 무게까지 짊어지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순이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30년간 자신의 기억 속에 봉인해 두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은 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였다. 폭우가 쏟아지던 늦은 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아버지 앞에 동네에서 가장 성공하고 존경받던 어른 이진국이 귀신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의 온몸은 흙탕물과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눈은 공포로 완전히 풀려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아버지를 붙잡고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트렌치코트를 내밀며 애원했다고 했다. 형님, 내가 사람을 쳤네. 이대로 내 인생 끝낼 수는 없어. 제발 이 옷 좀 어떻게 좀 해줘. 당시 순이의 남편은 김 사장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의형제를 맺을 만큼 각별한 사이였다. 민수는 숨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의리와 양심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갈등했지만 결국 친구의 절박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밤새 세탁기를 돌려 핏물을 빼냈고 마지막까지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독한 약품으로 태우듯 지워냈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그리고 이 장갑 코트 주머니에서 나온 이 장갑만큼은 차마 없애지 못하시고 당신의 죄처럼 평생을 간직해 오셨습니다. 아마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양심이었을 겁니다. 민수의 고백은 순이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남편은 명백한 범죄자였고 김 사장은 고뇌하는 방관자였으며 자신은 그 모든 거짓 위에 세워진 성에서 평화롭게 살아온 어리석은 여왕이었을 뿐이었다. 세탁소에서 돌아온 순이의 발걸음은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의 증거가 가득한 현장으로 향하는 차가운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 그녀가 평생을 성전처럼 여기고 쓸고 닦았던 그 공간의 문을 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통령 표창장, 수많은 감사패, 존경받는 지역 유지로서의 삶을 증명하는 빛나는 상징들. 이제 그 모든 것이 역겨운 위선과 거짓의 징표로 보였다. 그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가장 위에 걸려있던 대통령 표창장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다.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그녀의 무너진 신뢰의 파열음처럼 방 안을 울렸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벽에 걸린 모든 상패와 감사패를 끌어내려 바닥에 던졌다. 남편의 명예, 그녀의 자부심, 그녀의 인생 전부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발밑에서 뒹굴었다.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었어. 이 위선자, 살인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산산조각 난 남편의 유산 더미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바로 그때 아들 내외가 집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를 찾아왔다가 지옥처럼 변해버린 서재의 모습과 우열하는 어머니를 보고 경악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평생의 업적을. 아들은 바닥에 떨어진 표창장을 주워들며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분노가 더 커 보였다. 며느리 역시 어머님, 이러시면 아버님이 하늘에서 노하세요. 라며 그녀를 말렸다. 그 순간 순이의 울음이 뚝 그쳤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핏자국이 선명한 아이의 벙어리 장갑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내 아비의 업적? 이게 바로 내 아비가 평생을 바쳐 이룬 진짜 업적이다. 아들 내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장갑을 내려다보았다. 그게 뭔데요, 어머니? 순이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지난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한자 한자 얼음처럼 뱉어내기 시작했다. 내 아비는 30년 전 7살짜리 여자아이를 차로 치고 도망친 뺑소니범이다. 이 장갑은 그 아이의 것이고 우리가 지금껏 누려온 이 모든 것,
내가 받은 교육, 내 결혼 자금, 이 집 전부 그 아이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야. 순이의 고백에 아들 내외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아들의 손에서 표창장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들의 존경했던 아버지, 완벽했던 시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버린 현실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부정하려 했다. 거짓말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세요. 뭔가 잘못 아신 거겠죠. 하지만 순이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그의 부정은 힘을 잃었다. 순이와 아들 사이 평생을 이어온 굳건했던 모자 관계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냉전이 흘렀다. 아들 내외는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들은 어머니가 남편을 잃은 슬픔에 헛것을 보시는 것이라며 그녀를 정신과에 모시고 가려 했고, 이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 전전긍긍했다. 아들은 순자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와서 이 사실을 밝힌들 뭐가 달라집니까? 공소시효도 이미 끝났어요. 이건 그냥 우리 가족의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입니다. 제발 죽은 아버지의 명예와 남겨진 저희의 인생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순이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이자 남편의 죄를 방관하고 그 대가를 누려온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차갑게 말했다. 내 아비의 명예는 이미 30년 전 그 빗속에서 끝났다. 내가 하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내 마지막 명예를 지키려는 것뿐이다. 그녀는 행동을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남편의 죄 위에 세워진 이 집을 처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집을 내놓았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팔려는 어머니를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집뿐만 아니라 남편이 남긴 땅과 예금, 심지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얼마 안 되는 재산까지 모두 처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녀는 남편의 죄로 얻은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은 빈손으로 속죄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날 무렵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피해자 김은영과의 만남. 그녀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김은영이 근무하고 있다는 시 외곽의 작은 장애인 복지관 주소를 알아냈다. 그녀는 며칠을 뜬 눈으로 세우며 그녀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30년의 고통 앞에서는 부질없는 변명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결전의 날. 순이는 남편이 남긴 모든 재산을 정리한 통장과 도장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더 챙겼다. 상자 안에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핏자국 묻은 벙어리 장갑과 남편이 평생을 자랑스러워했던 대통령 표창장이 나란히 들어 있었다. 범죄의 증거와 그 범죄로 얻은 거짓된 명예.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피해자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심판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애인 복지관의 낡은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 저편에서 휠체어를 탄 한 여자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순이의 발걸음이 납처럼 무거워지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30년의 시간이 교차하는 그 잔인한 공간 앞에서 그녀의 길고 긴 속죄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장애인 복지관의 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박순이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들어서지 못했다. 복도 저편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휠체어 위의 김은영.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순이의 심장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찔리는 듯 아팠다. 저 웃음을, 저 평범한 행복을 자신의 남편이 30년 전에 앗아갔다. 그녀는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저 웃음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돌아가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예전처럼 존경받는 남편의 아내라는 거짓된 성 안에 숨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을 붙잡은 것은 품 안에 든 피 묻은 벙어리 장갑의 차가운 감촉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녀가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장에 은영은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맞았다. 어르신,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은영의 목소리는 그녀의 미소만큼이나 따뜻하고 선했다. 그 선량함 앞에서 순이는 준비했던 모든 말을 잊어버렸다. 그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품속의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의 무릎 위로 올려놓았다. 이것부터 봐주시오. 은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긴 2개의 상징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한 아이의 벙어리 장갑, 다른 한쪽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대통령 표창장이었다. 은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벙어리 장갑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낯익은 어린 시절 엄마가 떠주었던 바로 그 장갑이었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기억의 파편이었다. 이걸 어떻게?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순간 순이는 그녀의 휠체어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30년간 묻어두었던 끔찍한 진실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30년 전 그날 밤 당신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순이의 고백은 복지관의 고요한 공기를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과 그가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고 평생을 위선자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표창장이 바로 그 피값으로 얻은 거짓된 명예였음을 흐느끼며 고백했다. 은영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혼돈과 깊은 배신감이 솟구치고 있었다. 평생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미지의 악마를 증오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 악마가 바로 이웃 동네에서 존경받는 유지로 선량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다니. 고백이 끝나고 순이는 엎드려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다. 내 남편의 죄를 이 늙은이가 대신 받겠소. 나를 때리든 욕을 하든 제발. 하지만 은영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녀는 벙어리 장갑과 표창장이 담긴 상자를 닫아 순이의 발치에 밀어놓았다. 일어나세요. 어르신의 사과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와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공소시효도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면 마음이라도 편해지실 것 같으세요? 제 잃어버린 30년 인생을 어르신의 눈물 몇 방울과 바꾸자는 겁니까? 그녀는 휠체어를 돌려 순이를 외면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차가운 거절. 그것이 순이가 30년 만에 마주한 첫 번째 심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은영의 차가운 눈빛과 가시 돋친 말들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도 오만했음을 깨달았다. 고백과 사죄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녀의 속죄는 시작도 하기 전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들 내외가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동네방네 아버지 뺑소니범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신다면서요. 아들은 어머니가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전해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한 듯했다. 대신 그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통제하려 했다. 어머니가 지금 노망이 드신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평생을 쌓아 올린 명예를 어머니 손으로 진흙탕에 쳐박고 싶으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제가 변호사를 통해 그 여자 입도 막을 겁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돈이라는 단어에 순이의 텅 비었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내 아비가 그 더러운 돈으로 평생을 위선자로 살았다. 그런데 너마저 그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해? 내 놈들도 똑같은 살인자야. 그녀의 절규에 아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더욱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어머니의 그 쓸데없는 정의감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뺑소니범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란 말입니까? 그래, 우리는 뺑소니범의 가족이다. 순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이야. 너는 그게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려는 게냐? 그렇다면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마지막이 될 선언을 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 결연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저주 섞인 말을 내뱉으며 집을 나가버렸다. 순이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남편의 아내, 아들의 어머니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롯이 박순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다시 은영을 찾아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며칠 뒤 순이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장애인 복지관을 찾았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재방문에 은영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왜 또 오셨습니까? 순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함께 온 변호사를 소개했다. 김은영 씨께 제 남편 이진국의 이름으로 된 모든 유산을 양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유산 상속 포기 각서와 재산 양도 증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집, 땅, 예금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 목록에 은영의 눈이 흔들렸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돈으로 내 인생을 사시겠다 이겁니까? 은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건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30년 전 당신에게서 훔쳐간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당신의 행복에 대한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 받으세요. 이것은 사죄가 아니라 뒤늦은 배상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은영의 휠체어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이 돈으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 이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해주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께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은영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는 아무 미련 없이 뒤돌아 복지관을 나섰다. 1년 뒤 순이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낯선 시골 마을의 작은 흙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유한 사모님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70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으로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그녀가 살던 동네에 새로 지어진 은영 장애인 재활센터의 개관식 소식지와 함께 작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박순이 어머님께 보내주신 유산은 어머님의 뜻에 따라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의 남편을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어머님의 용기만큼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편지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마당의 작은 텃밭으로 나갔다. 그녀는 그곳에 김 사장이 남겨주었던 피 묻은 벙어리 장갑을 조심스럽게 묻었다. 30년간의 지독했던 비극이 마침내 땅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